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별난 도깨비에 관한 이야기랍니다. 우리 옛 이야기에 나오는 도깨비는 인정이 많아 사람과 쉽게 친해지지요. 또 어수룩하여 사람에게 잘 속기도 하고 깜빡깜빡 기억을 잊어버리는 일도 많답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도깨비 또한 놀랍고도 재미난 재주를 가진 도깨비라 한번 만나보고 싶은 마음도 드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오늘의 옛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으시고 편안한 휴식하시길 바랍니다. 도깨비 임금이 된 나무꾼. 옛날 어느 곳에 가난한 나무꾼이 살았답니다. 나무꾼이 하루는 나무를 한 짐해서 짊어지고 장에 팔러 갔지요. 그런데 그날따라 흥정이 안 되어 나무 한 단도 못 팔고 날이 저물어 그냥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터덜터덜 가다가 산 모퉁이를 딱 도니까 시커먼 것이 나타나 앞을 턱 가로막았지요. 이게 뭔가 하고 보니 글쎄 키가 서발 장대만한 것이 우뚝하게 버티고 서 있었어요. 너는 무엇인데 남이 가는 길을 막고 서느냐? 했더니 그 시커먼 것이 대꾸하기를 나는 김서방이다. 씨름 한 판 하려고 그런다. 이런단 말이에요. 뭔가 했더니 그게 바로 도깨비였지요. 도깨비라고 하는 것이 본디 저더러 누구냐고 물으면 김서방이라고 하고 사람을 만나면 씨름을 하자고 그런다거든요. 그때 씨름을 하지 않고 도망을 가게 되면 도깨비가 끝까지 쫓아와서 귀찮게 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에라 모르겠다 하고 도깨비하고 씨름을 했지요. 그런데 해볼 것도 없이 금방 져버렸어요. 한 판을 더 하자 해서 했는데 이번에도 금방 져버렸지요. 또 한 판을 더 해서 또 져버렸어요. 이렇게 내리 세 판을 지고 보니 은근히 오기가 생긴단 말이에요. 딱 한 판만 더 하자. 하고 씨름 한 판을 더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번에는 오른편이 아니라 왼편으로 힘을 써봤지요. 왼쪽으로 당기면서 왼 다리를 탁 걸었어요. 그랬더니 도깨비가 썩은 나무 뜬 걸 쓰러지듯이 털썩하고 쓰러지지 뭐예요. 본디 도깨비하고 씨름할 때에는 왼 다리를 걸면 이긴다는 말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도깨비를 이겨놓으니 이놈이 넙죽 엎드려 절을 하는 거지요. 그러더니 품속에서 두툼한 책 한 권을 꺼내어 바치는 거지요. 그 책을 받아 첫 장을 턱 넘기니까 예, 왔습니다. 하면서 어디선가 도깨비 한 놈이 썩 나타나 넙죽 절을 하였어요. 둘째 장을 턱 넘기니 예, 왔습니다. 하면서 또 도깨비 한 놈이 썩 나타났어요. 셋째 장을 넘기니 예, 왔습니다. 하면서 또 도깨비 한 놈이 썩 나타나 넙죽 절을 했어요. 이렇게 하여 마지막 장을 넘길 때까지 도깨비가 셀 수도 없이 많이 나왔답니다. 길바닥에는 온통 새까맣게 도깨비 천지였지요. 그중 한 놈이 번쩍번쩍하는 금모자를 들고 와서 이 사람 머리에 턱 씌워주었어요. 그러더니 임금님, 오늘은 서울 구경 갑시다. 하고는 여럿이 달려들어 나무꾼을 그냥 떠매고 가는 거지요. 그런데 땅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공중으로 올라가서 둥둥 떠서 날아가는 거예요. 나무꾼은 영문도 모르고 도깨비들한테 떠매여서 서울로 갔답니다. 하늘로 둥둥 떠서 눈 깜짝할 새에 서울까지 갔지요.
가서 여기저기 구경을 잘하였어요. 구경을 다 하고 나니 도로 떠매고 와서는 처음 자리에 데려다 주더라네요. 다음 날에도 나무꾼이 장에 나무를 팔러 갔다가 다 팔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또 도깨비를 만났어요. 산 모퉁이를 도니까 도깨비가 나타나서 한다는 말이 또 씨름을 하자고 그러지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왼다리를 걸어서 이겼답니다. 그랬더니 도깨비가 책을 주고 책장을 넘기니 도깨비들이 떼거리로 몰려 나왔어요. 번쩍번쩍하는 금모자를 머리에 턱 씌워주고는 임금님, 오늘은 평양 구경 갑시다. 하고 달려들어 떠매고 가는 거예요. 공중으로 훨훨 날아 평양에 데려다 주었어요. 그래서 구경을 잘 하였지요. 그 다음 날에도 도깨비를 만나 씨름을 했어요. 왼다리를 걸어 이기니까 책을 주고 책장을 넘기니까 도깨비들이 떼거리로 몰려 나왔지요. 임금님, 오늘은 금강산 구경 갑시다. 하고 달려들어 떠매고 가는 거예요. 공중으로 훨훨 날아서 금강산에 데려다 주었어요. 그래서 구경을 잘 하였지요. 나무꾼은 팔자에 없는 도깨비 임금이 되어 날마다 도깨비들한테 떠매어 이곳저곳 구경을 다니면서 지내었답니다. 백두산 구경, 한라산 구경, 동해바다, 서해바다 구경에다가 조선 팔도 장 구경까지 안 해본 구경이 없더래요. 나무꾼은 그렇게 죽을 때까지 구경을 다니면서 즐겁게 지내었답니다. 할아버지의 꾀. 어느 날 어떤 할아버지가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벼랑간 커다란 호랑이가 나타났지요. 호랑이는 덜덜 떨고 있는 할아버지에게 무서운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내일 아침에 너를 잡아먹으러 오겠다. 그때까지 깨끗이 씻고 기다리거라. 알겠지? 그러고는 어슬렁어슬렁 돌아갔답니다. 내일이면 저 호랑이에게 잡아먹혀야 한다니. 아이고,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꼬. 할아버지는 밭 한가운데에 쭈그리고 앉아 엉엉 울고 있었어요. 그때 여우가 지나가다가 말을 걸었지요. 할아버지, 왜 울고 계세요? 할아버지는 울며 대답했어요. 아이고, 내일 아침이면 나는 꼼짝없이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게 생겼구나. 그거 큰일 났군요. 할아버지가 혼자 사는 것을 알고 호랑이란 놈이 노린 것이 틀림없어요. 호랑이를 쫓아버릴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여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무릎을 탁 치며 할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옳지, 좋은 생각이 났다. 할아버지, 내일 아침 호랑이란 놈이 오거든 이렇게 말하세요. 이 나라의 임금님이 사는 성에서는 매일 100마리의 호랑이를 잡아먹는다. 지금 딱 99마리까지 잡았는데 한 마리가 모자라 여기저기 호랑이를 잡으러 다니는 중이다. 자, 저길 좀 보아라. 그렇게 말하고 저쪽 숲을 가리키세요. 그때 저는 저 숲속을 이리저리 헤치고 다니면서 흙먼지를 일으키고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하면 호랑이란 놈도 틀림없이 속아 넘어가 멀리 달아나 버리고 말 겁니다. 할아버지는 여우의 말에 마음을 놓았어요. 이튿날 아침에 할아버지가 밖에 나가보니 저쪽 숲속에서 흙먼지가 뽀얗게 일고 있는 것이 보였지요. 여우가 어제 말한 것처럼 온 숲을 헤집고 다니는 것이 틀림없었어요. 그때
호랑이가 어슬렁어슬렁 나타났어요. 할아버지는 다짜고짜 흙먼지가 일고 있는 숲 쪽을 가리키며 말했지요. 호랑이님, 저쪽을 보세요. 이 나라의 임금님이 사는 성에서는 매일 100마리의 호랑이를 잡아먹는데 지금 딱 99마리까지 잡았다오. 그래서 나머지 1마리를 잡기 위해 병사들이 저렇게 찾아다니고 있는 거라오. 저기 흙먼지가 보이지요? 이제 곧 병사들이 이곳으로 올 거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호랑이는 놀라서 허겁지겁 도망을 쳤답니다. 곧 여우가 느릿느릿 나타났어요. 할아버지가 감사의 인사를 하려 하자 여우는 희죽 웃으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때요? 내 머리가? 자, 이제 호랑이 대신 내가 영감을 좀 먹어볼까? 뭐라고? 아니, 네가 나를 구해준 것이 아니었더냐? 그런데 나를 잡아먹겠다니? 당연하지. 내가 영감을 먹고 싶어 호랑이를 쫓아준 것뿐이라고. 자, 어디부터 맛을 볼까? 할아버지는 힘이 쭉 빠져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지요. 그런데 그 바람에 그만 방귀가 나왔지 뭐예요. 뽕, 뽕, 뽕뽕뽕. 방금 무슨 소리가 났지? 여우가 이상하다는 듯이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지요. 실은 내가 어렸을 적에 어린 강아지를 2마리 먹었는데 그게 어느새 뱃속에서 큰 개가 되어 지금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소리란다. 여우는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개가 나온다는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러고 보니 나는 볼 일이 생겨 가봐야겠군요. 개가 나와서 방해하면 안 되니까 내가 안 보이게 될 때까지 그 개가 나오지 못하도록 엉덩이를 좀 꼭 막고 있으세요, 영감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여우는 온 힘을 다해 주랭랑을 치고 말았답니다. 가족 단속을 엄하게. 홍언필은 중종 때의 문신이랍니다. 벼슬이 영의정에 올랐으나 언제나 행동이 진중하고 모든 일에 신중했지요. 생활도 아주 검소하고 소박했으며 사치하는 것을 아주 싫어했답니다. 그래서 정승이라는 높은 벼슬 자리에 있었지만 출입할 때 가마도 타고 다니지 않았어요. 아버님, 제발 좀 편히 사시지요. 이제 연로하신데 건강을 생각하세요. 몸도 불편하시니 가마를 타고 다니십시오. 아들들이 아무리 간곡히 권해도 그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면 본을 보여야 한다. 검소하게 살아야 해. 나라의 중요한 자리를 맡은 만큼 내게 몸가짐을 바르게 해야 할 의무가 있고 말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랍니다. 어느 해 홍언필의 환갑날을 맞게 되었어요. 당연히 아들, 딸들이 모여 환갑잔치를 열 것을 의논하였지요. 언제 제대로 생일잔치를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그러니 이번에는 성대하게 환갑잔치를 벌이도록 합시다. 우린 항상 해드리고 싶었지만 아버님이 하도 반대를 하셔서 엄두도 못 낸 거지요.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축하잔치는 하고 지나가도록 합시다. 아들, 딸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아버지의 환갑잔치를 성대히 벌이기로 약속하고 홍언필에게 자기들의 뜻을 전했답니다. 그러나 자식들의 말이 미처 다 끝나기도 전에 방 안에서 벼락치듯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이 건방진 놈들,
조용히 하지 못할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짓거리는 것이냐? 내가 분에 넘치게 높은 지위에 앉아 있어 가만히 있어도 늘 살얼음을 딛듯 조심스러운데 잔치가 다 웬 말이란 말이냐? 아버지의 무서운 호통에 자식들은 단 한마디도 못하고 방을 물러나오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다른 해와 마찬가지로 홍엄필은 그 해에도 소박한 생일상을 받았어요. 홍엄필의 성품이 이렇게 검소했기 때문에 그의 가족들은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단 한 번도 떠들썩한 행사를 벌여보지 못했답니다. 3번이나 영의정을 지낸 아들 홍섬이 초원을 탄 일 때문에 아버지께 얼굴이 창백해지도록 크게 혼난 일은 널리 알려져 있지요. 홍섬은 판서가 되자 화려한 초원을 타고 다니게 되었답니다. 어머니인 송씨 부인은 그런 아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자랑스럽고 흐뭇했어요. 그래서 한껏 우쭐해진 기분에 남편에게 그날 일을 자랑하였지요. 세상에나 정말이지 깜짝 놀랐지 뭡니까? 초원이라는 것이 사람의 풍채를 그렇게 의젓하게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내 아들이지만 너무나 자랑스러웠어요. 홍엄필의 얼굴이 점점 더 심각해졌어요. 부인, 그럼 서미가 초원을 타고 돌아다녔다는 말이요? 네, 그럼요. 앞으로도 계속 타고 다니면 좋겠습니다. 어허. 얼굴빛이 무섭게 변한 홍엄필은 즉시 아들을 불러놓고 엄히 꾸짖었답니다. 아비가 정승의 자리에 있고 또 네가 판서가 되었으니 가문의 영광이 극에 달하지 않았느냐. 조심하고 또 조심해도 부족할 것인데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다니. 네가 초원을 타고 뽐내며 다닌다니 아무래도 얼마 안 가 이 집안이 망하겠구나. 아까 타던 것처럼 어서 내 앞에서도 타보아라.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닥치거라. 썩 초원에 오르지 못할까?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님, 다시는 안 그러겠으니 부디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판서 아들이 싹싹 빌었지만 노염을 풀지 못한 아버지는 용서해주지 않았답니다. 기어이 홍엄필은 홍섬이 초원을 탄 채 자기 앞에서 집안을 몇 바퀴 돌게 만들었어요. 그날 혼이 빠지도록 놀란 홍섬은 그 뒤 다시는 초원을 타지 않았다고 합니다. 황희 정승네 치마 하나로 새 어미 딸이 입듯. 조선 세종 임금 때 영의정을 지낸 황희 정승은 부를 탐내지 않고 정직하게 살았답니다. 간신들의 모함을 받아 여러 번 귀양도 갔다 오고 벼슬도 끊겼었지만 고든 성품과 검소한 생활이 황희 정승을 영의정 벼슬까지 오르게 했던 것이지요. 어느 날 아침 황희 정승 집에서 일하는 하인이 마당을 쓸고 있을 때였어요. 여기가 황희 정승댁 맞지요? 한 남자가 대문을 살짝 열고 고개를 들이밀며 말하였어요. 그런데 왜 그러세요? 하인이 비지를 멈추고 말하였지요. 아, 이거 고등어인데 아주 싱싱해서요. 한번 구워 드시라고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남자가 머리를 긁적이며 말하였어요. 우리 대감 마님은 이런 거 절대로 안 받으니까 정성은 고맙지만 그냥 돌아가시오. 아니, 뭐를 부탁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나라를 잘 다스려 주어 고마워서 그럽니다. 받아주세요. 그러나 하인은
끝내 받지 않았어요. 전에 거절하기가 힘들어 몇 번 물건을 받아두었다가 황희정승에게 밤새도록 혼난 적이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밖에 누가 오셨느냐? 밖이 소란스럽자 황희정승이 방문을 열고 말하였어요. 아이고, 아닙니다, 대감마님. 하인은 대문을 쾅 닫고 집 안으로 들어갔지요. 이걸 어쩐다. 그냥 갖고 가기도 그렇고. 에라, 여기다 걸어놓고 가자. 남자는 대문에 비어져 나와 있는 나무못에 고등어를 매달아 놓고 돌아갔지요. 황희정승은 대문을 드나들 때 고등어가 매달려 흔들렸지만 본체에 만체 하였답니다. 그러나 황희정승이 정직하고 검소하게 사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는 신하들이 있었지요. 가장 높은 벼슬에 있는 황희정승이 재물에 욕심이 없어 뇌물을 받지 않으니 자기네들도 뇌물을 마음대로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임금에게 황희정승이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라고 모함을 하기도 하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소문이 퍼졌어요. 영의정 댁이 곱보기는 그래도 장롱에는 금덩어리와 온갖 비단들이 쌓여 있대요. 임금은 이 소문을 듣고 아주 기분이 상하였어요. 그래서 나란 일을 끝내고 날이 어두워지기를 기다린 다음 신하를 불렀지요. 여봐라, 내 오늘 영의정 집을 들리려고 하니 어서 채비를 차리거라. 임금과 신하가 황희정승집 대문에 다다르자 고등어 썩는 냄새가 코를 찔렀답니다. 허허, 무슨 냄새가 이리도 지독한고. 임금이 코를 감싸지며 말하였어요. 그것이 대문에 고등어가 썩은 채 매달려 있습니다. 신하가 말하였지요. 무슨 사연이 있는 게로군. 임금은 신하에게 대문을 두드리게 하였어요. 아니, 기별도 없이 어인 일이십니까? 황희정승은 임금을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내 황희정승과 그런 사이인가? 저녁이 하도 적적하여 놀러 나왔다네. 황희정승은 얼른 임금을 안방에 모셨지요. 집이 누추하여 몸들 바를 모르겠습니다. 걱정 말고 편히 앉게나. 그런데 왜 고등어를 대문에 걸어 놓았소? 임금이 말하였지요. 네, 누가 잃어버렸나 봅니다. 주인이 안 나타나서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그 사람 정성을 생각해서라도 구워 드시지 그랬소. 하여간 황희정승 고집도 대단하오. 얘들아, 임금님께서 오셨으니 다들 나와 인사를 드리거라. 황희정승이 큰 소리로 말하였답니다. 그런데 이게 큰일이었지요. 워낙 검소하게 사는 살림이라 황희정승 부인은 물론이고 딸들도 변변한 옷이 없었어요. 저고리는 어떻게 입었는데 치마는 입을 만한 게 하나밖에 없었답니다. 다른 치마는 누덕누덕 기운 거라 감히 입고 나설 처지가 못 되었지요. 아이고, 이를 어쩌나? 황희정승 부인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 하고 있었어요. 뭐들 하느냐? 어서 인사 올리지 않고. 황희정승은 임금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 미안하여 재촉했지요. 황희정승 부인은 딸들을 불러놓고 말하였어요. 너희들은 내가 인사 올리고 온 다음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거라. 먼저 황희정승 부인이 들어와 공손하게 절을 했답니다. 그리고는 얼른 윗방으로 들어가 치마를 벗어 큰딸에게 주었지요.
큰딸은 재빨리 치마를 입고 나와 임금 앞에 절을 올렸어요. 그런데 너무 급하게 입는 바람에 그만 치마를 뒤집어 입고 나왔답니다. 큰딸이 절을 올리고 윗방으로 사라지자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곧이어 작은 딸이 큰딸이 입었던 치마를 질질 끌며 나와 절을 했지요. 작은 딸에게는 치마가 너무 길었던 것이에요. 임금은 터져나오는 웃음을 애써 참으며 말하였답니다. 황정승은 과연 청백리요. 치마 하나 갖고 어미와 두 딸이 함께 입다니. 그 누가 황희정승 댁에 비단이 쌓여 있다고 말을 한단 말이요. 이 일이 사람들에게 알려진 뒤부터 옷 하나 갖고 여럿이 입으면 황희정승네 치마 하나로 새 어미 딸이 입듯 한다는 말을 하게 되었답니다. 솔거의 소나무 그림. 신라 진흥왕 때 솔거라는 화가가 있었답니다. 솔거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그림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지요. 하지만 혼자서 그림 그리는 법을 터득해 훌륭한 화가가 되었답니다. 솔거는 황룡사 벽에 벽화를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무슨 그림을 그릴까 하고 한참을 고민하였지요. 그래, 내가 가장 잘 그리는 소나무를 그리자. 솔거는 자신이 가장 잘 그리는 소나무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비늘처럼 주름진 줄기와 구불구불한 가지, 그리고 파릇파릇한 솔잎이 순식간에 그림이 되어 나왔답니다. 그런데 그림이 완성된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참새, 제비, 까치 같은 새들이 벽화 밑에서 죽은 채로 발견된 것이지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새들이 소나무 그림을 진짜 소나무로 착각한 게 아닐까? 그랬어요. 솔거가 그린 소나무 그림이 진짜 소나무 같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새들이 날아들었다가 벽에 머리를 부딪힌 거였어요. 벽화에 대한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어요. 사람들은 너도 나도 벽화를 들여다보고 만지작거렸지요. 그러다 보니 벽화는 곧 색이 바래졌답니다. 황룡사 주지스님은 바래버린 벽화가 눈에 거슬렸어요. 그래서 잘 아는 화가를 불러다가 벽화 위에 덧칠을 하게 하였지요. 그런데 그 뒤부터는 어찌된 일인지 새들의 발길이 뚝 끊어지고 말았답니다. 수명을 늘려준 황금 술잔. 옛날 조선조 명정 때 영의정을 지낸 바 있는 상진의 일생 기륭화복을 그 당시 유명한 점쟁이 홍계관이 점쳐봤어요. 그런데 살아가는 동안 모두가 그 점괘의 내용과 신기하리만큼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계관이 상진에게 사망할 해라고 일러준 그 해에 상진은 모든 인생의 마무리 준비를 마치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지요. 홍계관은 이 해에 호남 지방에 내려가 있었는데 한양에서 오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상진의 안부를 물었답니다. 그러나 그 해가 다 저물어 갔는데도 상진은 사망하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홍계관은 자신의 정성을 다해 점친 것이어서 점괘가 절대로 틀릴 리가 없는데도 상진이 사망하지 않자 이상하게 생각하고 상경을 해서 상진을 찾아간 것이지요. 만나서는 이렇게 말하였어요. 대감마님, 소인의 점이 결코 잘못될 리가 없사온데 혹시 대감마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베푼 일이 있어 그것으로 인하여 수명이 연장되지는 않았나 하옵나이다. 이는 소인의 소견이 아니었고 옛사람 중에도 그런 예가 있었사옵나이다. 그러자 상진은 껄껄 웃으면서 내 특별히 은혜를 베푼 일은 없고 다만 한 가지 일이 있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였지요. 그러니 그게 벌써 25년이나 되었나. 내가 수찬 때 숙지를 마치고 집으로 오는데 붉은 보자기가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지. 그래서 그것을 가져와 집에서 열어보니 황금으로 만든 술잔 한 상이 들어있는 게 아닌가 하여 내 그것을 가지고 와서 다락 깊숙이 넣어두고는 문 앞에 광고를 하기를 어느 날 어디에서 무슨 물건을 잃은 사람은 나에게로 와서 말하시오라고 써붙여 놓았느니라. 그랬더니 얼마 후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소인은 대전 수라 별감이온데 자식 혼사에 궁중 금잔 안상을 잠시 가지고 나왔다가 길에서 분실했사온데 곧 발각이 되어 죄를 면치 못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사옵니다. 라고 하더구나. 그래서 그 금잔을 내보이니 그것이 맞다고 하기에 주어 보내었는데 혹시 그런 것도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자 홍계관이 상진의 이야기를 듣고는 기뻐하면서 바로 그것이 음덕이 되어 대감마님의 수명이 연장되었나이다. 라고 했는데 이후 상진은 15년을 더 살았다고 합니다. 호랑이가 준 귀이개. 옛날에 한 총각이 살았는데 너무 가난하여 나이 40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갔답니다. 그래서 색시를 얻으려고 집을 나섰지요. 정처 없이 자꾸 가다가 산속에서 호랑이를 만났어요. 집채만한 호랑이가 눈앞에 떡 버티고 서서 어흥 하는데 어떻게 할 도리가 있어야지요. 그냥 가만히 서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호랑이가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등을 돌려대고 꼬리를 설레설레 흔드는 것이었지요. 등에 올라타라는 소린가 싶어 슬며시 올라타 봤어요. 그랬더니 호랑이가 자기를 태우고 번개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바람같이 쌩쌩 달려서 어느 동굴 안으로 쑥 들어갔지요. 안에 들어가 보니 새끼 호랑이 한 마리가 누워서 끙끙 앓고 있었어요. 어미 호랑이가 새끼 호랑이 입을 딱 벌리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 목구멍에 커다란 뼈 하나가 딱 걸려있는 거지요. 옳지, 저 뼈를 좀 빼내달라는 말인가 보군. 이렇게 짐작하고 새끼 호랑이 입안에 손을 넣어서 뼈를 쏙 빼내주었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어미 호랑이가 고맙다고 저를 꾸벅꾸벅 하였지요. 그러고는 뭔가 조그만 물건을 하나 물어가지고 와서 총각 앞에 턱 던져주었어요. 주워 들고 보니 다른 게 아니라 귀 간지러울 때 귀지를 파는 기계였어요. 아무려나 그걸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굴을 나왔답니다. 가다가 심심하여 귀기를 꺼내가지고 귀를 한번 후벼 팠어요. 그런데 그랬더니 이게 웬일이지요? 귀가 시원하게 뻥 뚫리면서 온갖 새 말하는 소리가 다 들리는 것이지요. 새 소리가 그냥 짹짹글 짹짹글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 말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얘들아, 나는 아까 별난 일도 다 봤다. 웬 총각이 호랑이를 타고 가더라.
나는 그 총각이 새끼 호랑이 목에 걸린 뼈를 빼주는 것도 보았어. 그것만 봤니? 나는 그 총각이 호랑이한테서 귀게 얻는 것도 봤는걸. 이렇게 저희들끼리 막 떠들어대거든요. 그것 참 신통하기도 하지요. 귀개를 주머니에 잘 넣어가지고 길을 갔답니다.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어느 마을 큰 기와집에 들어갔지요.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말하니 재워는 주는데 온 집안 식구들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어요. 왜 그러느냐고 물어봤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우리 외동딸이 며칠 전부터 시름시름 알아서 온갖 용하다는 의원한테 다 보이고 온갖 좋다는 약을 다 써봤지만 차도가 없다네. 그러더니 오늘 저녁에는 죽으려고 그러는지 숨이 오락가락 하고 있소이다. 이러거든요. 총각이 얼른 귀개를 꺼내가지고 귀를 한번 후볐어요. 그랬더니 귀가 뻥 뚫리면서 나무 위에서 까치들이 말하는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아이고, 저 집 외동딸은 천년 묵은 진의 독을 쐬어서 다 죽게 되었으니 딱도 하지. 그러게 말이야. 지붕 용마루 기와를 드러내고 쇠젓가락으로 지네를 딱 잡아다가 항아리에 넣은 다음 담배 연기를 쐬면 지네는 죽고 딸은 살 텐데 그걸 모르니 더 딱하지. 총각이 그 말을 듣고 당장 주인에게 정해서 사다리와 쇠젓가락, 항아리와 담배를 얻었어요. 먼저 사다리를 타고 지붕에 올라가서 용마루 기와를 드러내었지요. 그러고 나서 안을 들여다보니 아니나 다를까 홍두깨만한 지네 한 마리가 척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얼른 쇠젓가락으로 집어내어 항아리에 넣고 담배 연기를 쐬었답니다. 그랬더니 지네는 금방 죽더래요. 지네가 죽고 나니 외동딸은 언제 아파냐는 듯이 깨끗하게 나아서 일어났지요. 주인집에서는 딸 목숨을 살려준 은인이라고 이 총각을 사위 삼자고 하였어요. 이렇게 해서 총각은 소원대로 색시를 얻어 장가를 갔답니다. 그리고 색시와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더래요. 농부의 도벽을 버리게 한 선비. 옛날 옛적 시골의 한 농부가 밥술이나 먹는데도 항상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벽이 있었답니다. 하루는 이웃에 사는 가난한 선비 집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솥을 훔치러 들어갔지요. 그런데 안방에서 흘러나오는 얘기가 여보, 쌀이 어디에서 나서 이 죽을 끓였단 말이오? 라고 선비가 추궁을 하자 그게 며칠째 굶을 수가 없어 집 앞 농부의 논에 벼가 마침 익었길래 밤에 몰래 5홉 정도 훑어 죽을 끓였어요. 그리고 농부에게는 뒤에 얘기하고 바느질을 해주어 갚을 터이니 염려 마세요. 라고 그의 아내가 대답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자 선비는 남의 물건을 훔쳤으니 회초리를 맞아야 하니 빨리 매를 만들어 오시오. 라고 해서 매를 치더니 죽을 내다 버리라고 해서 죽을 모두 버린 선비의 아내는 서러워 울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본 농부는 그 논이 자기의 논이었는데도 선비의 행동에 너무나 감동되어 자신의 도벽을 반드시 고치겠다고 결심하였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 처에게 죽 2그릇을 쑤게 하여 그것을 가지고 선비 집에 가서 주었지요. 그러나 명분 없는 죽을 아니 먹겠다는 선비에게 이러저러해서 쑤어온 죽이오니 이것을 잡수시지 않으면 소인도 도벽을 고치지 않겠는데쇼.
라고 하자 선비 내외가 죽을 먹는 거였지요. 그러자 농부는 서방님께서 과거에 급제하실 때까지 매일같이 죽을 드리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하여 어렵게 승낙을 받아내었답니다. 그러니 이제까지 굶어서 제대로 하지 못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몇 해 안가 선비는 등가를 해서 벼슬길에 나아갔고 그 농부 또한 도벽을 깨끗이 버렸다고 합니다. 가난을 극복한 훈장의 후처. 옛날 어느 고을에 가난한 선비가 호구지책으로 아이들을 모아 훈장을 하며 살았답니다. 그런데 상처까지 했으니 더욱 공공해졌는데 어찌어찌해서 똑똑한 후처를 얻게 되었지요. 신부가 시집을 와보니 살림살이가 너무 말이 아니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하루는 남편에게 얘기를 한 거지요. 듣자니 시 당수께서 시임 무장으로 계신다 하니 돈 1000냥만 1년 기한으로 빌려오시지요. 이 말을 들은 남편은 벌쩍 뛰는 게 아니겠어요. 내 이때까지 남에게 돈이라고는 빌려보질 않았는데 어떻게 한단 말이오? 그럼 제가 시 당수께 편지를 쓸 터이니 전해주기만 하셔요. 그리하여 편지를 받은 시 당숙 집에서는 비난이 쏟아졌지요. 시집 온 지 며칠 되지도 않은 여자가 당돌하기도 하지. 돈 1000냥이 누구 이름인가? 그러나 시 당숙은 아니야. 내 그 애를 본즉 녹록지 않아 보였고 대뜸 1000냥을 말하니 그 용기가 가상치 않으냐 하면서 돈을 빌려주었어요. 그러자 후처는 남편이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떡을 만들어주고 비단 주머니를 맵시 있게 지어 하나씩 주니 모두들 좋아할 수밖에요. 그리고는 아이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어 읍내에 있는 여러 한약방과 역관집을 다니면서 감초를 사오라고 말했답니다. 이렇게 2, 3개월을 하니 시중 약방의 감초가 완전히 매진되어 값이 5배나 뛰었답니다. 이때 서서히 사두었던 감초를 조금씩 내다 팔았어요. 그리하여 사두었던 감초를 다 팔고 나니 그 돈이 3000냥이 넘었지 뭐예요. 곧 새집을 마련하고 빌린 돈 1000냥을 갚은 다음 가재도구와 종까지 사게 되었어요. 이렇게 1년 기한의 돈을 반년도 못 되어 다 갚는 것을 보고 시 당숙이 찾아와 권했지요. 1000냥을 도로 줄 테니 더 늘려보거라. 그러나 이 후처는 사양하는 것이었어요. 먹고 사는 걱정만 없으면 되지요. 부자는 남의 비난을 받으니 원치 않습니다. 그 후 그녀는 길쌈을 열심히 하면서 부부 해로하고 일생을 잘 살았답니다. 가짜 장사 하치신. 옛날 어떤 마을에 하치신이라는 게으른 젊은이가 살고 있었어요. 오늘도 하치신은 강가에서 낮잠을 쿨쿨 자고 있었지요. 그때 마침 그곳에 커다란 코끼리 한 마리가 물을 먹으러 왔답니다. 그런데 그 강가 풀숲에는 독뱀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코끼리가 그만 독뱀의 꼬리를 밟고 말았지요. 화가 난 뱀은 코끼리 다리를 덥석 물어버렸어요. 코끼리는 독이 퍼지기 시작하자 비틀거리며 비명을 질렀답니다. 낮잠을 자던 하치신이 그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이 깼어요. 헤이, 남의 낮잠을 방해하다니. 화가 난 하치신은 코끼리의 다리를 주먹으로 탁 쳤답니다. 그러자 코끼리가 푹 쓰러지고 말았어요. 뱀의 독이 온몸에 퍼진 것이지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사람들은 그런 줄도 모르고 모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세상에 주먹 하나로 코끼리를 쓰러뜨리다니 굉장한 장사로군. 그 소문은 순식간에 온 나라 안에 퍼졌지요. 마침내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갔답니다. 오호라, 그렇게 힘이 센 자라면 내 곁에 두고 싶구나. 하치신은 곧 임금님의 신하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웃 나라의 장사가 찾아와서 하치신에게 시합을 하자고 청하였지요. 이거 큰일 났군. 저 사람과 시합을 하면 틀림없이 지고 말 텐데. 내가 가짜 장사라는 것이 탈로 나고 말 거야. 이렇게 생각한 하치신은 몰래 그 장사가 묵고 있는 여관으로 찾아갔어요. 만약 시합을 하다가 내가 있는 힘을 다해 너를 치게 된다면 너도 아마 코끼리처럼 죽고 말 것이다. 그러니 이 시합은 그만두는 것이 좋을 거야. 대신 내가 이것을 주마. 하치신이 돈 보따리를 내놓았지요. 코끼리처럼 맞아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돈을 받는 편이 낫겠지. 하치신의 말에 깜빡 속아 넘어간 장수는 시합을 그만두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의 일이지요. 성 앞에서 과일 장수가 맛있는 망고를 팔고 있었어요. 그 옆을 하치신이 지나갔지요. 먹음직스러운 망고로구나. 임금님께서 보시면 틀림없이 좋아하실 거야. 우선 맛을 좀 봐야겠으니 내게 좀 주지 않겠느냐? 네가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내 잘 말해주마. 하치신은 그렇게 말하며 망고를 집어가려고 하였답니다. 안 됩니다. 돈을 내지 않으면 망고를 드릴 수 없습니다. 과일 장수가 말했어요. 성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말이냐? 그게 들어가고 싶지만 당신에게 망고를 공짜로 드릴 수는 없습니다. 과일 장수가 대답했어요. 뭐라고? 내 말을 안 듣는 것이냐? 내가 누구인 줄 모르는 놈이 아직도 다 있구나. 이 나라에서 제일 힘센 장사 하치신을 몰라보다니. 하치신은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어요. 하지만 시골에서 갓 올라온 과일 장수가 하치신을 알 리가 없었지요. 조금도 물러서지를 않았답니다. 누구든 내 과일을 공짜로 가져가려는 자는 내 그냥 두지 않겠소. 오히려 이렇게 큰 소리로 맞받았어요. 떠들썩한 소리에 거리의 사람들이 모두 모여들었지요. 이쯤 되니 하치신도 이대로 그냥 물러설 수는 없었답니다. 괘씸하구나. 하치신은 망고 바구니를 발로 탁 걷어차며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왜 남의 망고를 발로 차고 난리야? 과일 장수는 화를 내며 하치신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았답니다. 마침내 둘은 엎치락 뒤치락 맞붙어 싸우기 시작하였어요. 그러나 싸움은 오래가지 않았지요. 얼마 안 있어 한 사람이 길바닥에 나가 떨어졌으니까요.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지?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나가 떨어진 사람이 다름 아닌 하치신이었기 때문이지요. 하치신이 그렇게도 간단히 나가 떨어질 줄 아무도 몰랐답니다. 아니, 저렇게 약한 주제에. 이리하여 그만 하치신이 가짜 장사라는 사실이 탄로 나고 말았답니다. 하치신은 온 나라의 웃음거리가 되었지요. 물론 성에서도 쫓겨나고 말았어요. 하지만 정작 하치신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기분이 좋아 보이기까지 했답니다.
홀가분하다. 이제 더 이상 장사인 척하지 않아도 되겠군. 하치 씨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자기가 살던 마을로 돌아갔답니다. 나무꾼의 아름다운 아내. 캄캄한 밤, 하늘에서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나무꾼이 사는 깊은 산속에도 어느새 겨울이 찾아왔지요. 나무꾼은 홀어머니와 단 둘이 살고 있었어요. 얘야, 날씨가 너무 추워졌구나. 어머니는 낡은 이불을 덮고 덜덜 떨었답니다. 내일 장에 가서 새 이불을 사다 드리겠습니다. 나무꾼은 나무를 팔아 모아둔 돈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다음 날 장으로 가던 나무꾼은 어느 새의 고통스러워하는 울음소리를 들었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나무꾼은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눈처럼 새하얀 학이 날개 쪽지에 화살을 맞고 쓰러져 있었어요. 저런 나쁜 사람들 같으니라고. 나무꾼은 얼른 화살을 뽑아주었지요. 학은 몇 번 날갯짓을 하더니 회색빛 하늘로 날아갔답니다. 그때 사냥꾼이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아니, 내가 잡은 학을 왜 놓아주는 거요? 사냥꾼은 눈을 부라리며 따지고 들었어요. 하는 수 없이 나무꾼은 이불을 사려던 돈을 내주었지요. 그리고는 힘없이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래, 얘야. 잘했다, 잘했어. 사정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나무꾼의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 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누군가가 나무꾼의 집 대문을 두드렸지요. 밤늦게 누구십니까? 나무꾼은 조심스레 문을 열었어요. 문 앞에 아름다운 아가씨가 서 있었지요. 눈처럼 하얀 피부에 석탄처럼 까만 머리카락을 한 아가씨였답니다. 산속을 헤매다 밤이 너무 깊어 하룻밤 묵을 곳을 찾고 있습니다. 제발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나무꾼은 당황해서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집이 누추해서 어쩌나. 어머니도 걱정이 되는 모양이었지요. 당신처럼 아름다운 분이 어떻게 이런 데서 주무실 수 있겠습니까? 나무꾼도 부끄러워하며 말을 덧붙였어요. 먼 길을 오느라 지쳤습니다. 근처에는 다른 집도 없거니와. 나무꾼은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지요. 이런 누추한 곳도 괜찮으시다면 어서 들어오십시오. 그리하여 그 아름다운 아가씨는 나무꾼의 집에서 묵게 되었어요. 나무꾼은 첫눈에 아가씨를 좋아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잠도 한숨 자지 못하고 밤새 가슴을 졸였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아가씨는 나무꾼을 밖으로 불러내어 말했답니다. 부디 저랑 결혼해 주세요. 나무꾼은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지요. 저는 가난한 나무꾼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공주처럼 아름다운데 어떻게 저와... 전 당신의 그 착한 마음씨가 좋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내가 되고 싶어요. 아가씨는 상냥하게 미소를 지었답니다. 얼마 후 나무꾼은 어머니의 축복 속에서 아가씨와 결혼식을 올렸지요. 그러던 어느 추운 날 아침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에게 새 이불을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지금 시작하면 사흘은 걸릴 겁니다. 그러니 그동안에 방에 들어오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나무꾼은 이상했지만 약속하고 말았지요. 사흘 후 아내가 방 밖으로 나왔답니다.
얼굴이 헬쑥해졌고 몸도 조금 마른 것 같았어요. 그러나 아내의 손에는 깃털로 짠 이불이 들려 있었어요. 이불은 아주 하얗고 가벼워 보였답니다. 1000개의 깃털로 짠 이불이랍니다. 아가, 정말로 아름다운 이불이구나. 내가 쓰기에는 너무 아깝구나. 나무꾼의 어머니는 감탄을 했어요. 어머니, 그렇다면 이 이불을 마을의 원님에게 팔면 어떨까요? 그 돈으로 보통 이불을 몇 채나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래, 그러자꾸나. 나무꾼은 아내가 만든 이불을 가지고 마을의 원님을 찾아갔답니다. 이렇게 고운 이불은 처음 보는구나. 영주는 이불 값으로 2000냥이나 주었어요. 한 채가 더 있었으면 좋겠구나. 아, 실은 아내가 너무 힘들어해서 더 이상은 힘들 것 같습니다. 뭐라고? 아무 소리 말고 이불을 하나 더 만들어 오너라. 그렇지 않으면 내 가만두지 않겠다. 원님은 무시무시한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산 위의 작은 집으로 돌아온 나무꾼은 아내의 얼굴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었지요. 그게 원님이 이불 하나를 더 만들어 오라는데. 순간 아내의 얼굴에 근심스런 빛이 스쳤지요. 이번에는 일주일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약속해 주세요. 절대로 방에 들어오지 않겠다고요. 나무꾼은 이번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내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서 방문을 닫았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지요. 마침내 7일째 오후가 되자 나무꾼은 걱정이 되어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먹지도 않고 일만 하다니 혹시 쓰러진 건 아니겠지? 나무꾼은 아내를 살며시 불러보았어요.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답니다. 문을 두드려 보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세상에, 쓰러진 게 틀림없어. 나무꾼은 그만 아내와의 약속을 잊고 문을 덜컥 열었지요. 아니. 순간 나무꾼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방에서는 빼빼 마른 학 한 마리가 자기 몸에 깃털을 뽑아 이불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학은 천천히 일어서며 말하였답니다. 결국 약속을 어기셨군요. 사실 저는 얼마 전에 당신 때문에 목숨을 구한 학이랍니다. 나무꾼은 정신이 아득했어요. 오래오래 함께 살면서 은혜를 갚으려고 했는데, 하지만 제 비밀을 아셨으니 이제 떠나야만 해요. 부디 안녕히 계세요. 학이 말을 마치는 순간이었어요. 창문이 덜컥 열리며 어디선가 수많은 학들이 날아왔지요. 그러더니 털이 뽑힌 학을 날개로 감싸고 날아올랐지요. 학들은 눈송이처럼 작아지더니 이내 하늘 저편으로 사라졌어요. 나무꾼은 언제까지나 학들이 사라진 하늘을 바라보며 있었답니다.